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2024년 5월 31일 금요일 장마감 리뷰와 간단히 6월장을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지저분했던 그리고 어려웠던 5월장이 끝났습니다. 4월 달에 하락했던 상태에서 돌리면서 반등 구간에서 시작했던 5월이 결국에는 우여곡절 끝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이었습니다. 반등이 추가적으로 진행된 상태에서는 위에서는 나스닥에 의해서 갭 상승만 만들어지고 대부분 음봉으로 마감하면서 우리 시장의 한계점을 드러냈고 매물벽을 크게 쌓았고요. 그 다음에 그 매물벽에 막혀서 떨어지는 과정에서는 급터닝을 연속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왕개미의 개입으로 풋옵션 개입으로 막판에 또 급터닝하면서 여러 차례 개인들에게 희망을 안겨준 5월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거는 학습 효과에 의해서 개인들은 더욱더 상승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5월달에 마지막 부에 후반부에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았던 그게 또 진행됐던 그런 한 달이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한 달이었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핵심 포인트들을 짚어서 나름대로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간략히 미국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미국장은 그야말로 이말올이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진짜 이걸 말아 올리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판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요거 최저점 부근까지 보고 잤던 것 같아요. 한 요 정도는 보고 잤던 것 같은데, 야, 자고 일어나니까 그걸 다 말아 올려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나스닥이 과거에 보였던 이마롤이라는 단어가 생겨나게 된 이유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계속, 어느 정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갔다는 거. 근데, 이런 형태가 이제 하락의 초입에 나타났을 때는 반드시 이게 하락이 끝났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밑꼬리를 쭉 이렇게 달고 나서 그대로 이거는 거의 지금 원위치 돌아온 꼴이잖아요. 여기서 장대 양봉으로 한 번 더 상승을 시도해줘야 저 효과를 보는구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생각보다 많은 날들이 이 밑꼬리를 덮어내면서 다시 하락하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그날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연속적인 건지는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뭐 다우가 최근에 많이 밀렸다가 어제 그 금요일에 꽤나 의미 있는 반등을 보인 것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기술주들에 대한 어떤 그 저점 매수세는 여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하루였기 때문에 아직은 뭐 이렇게 비관할 단계는 아니고 나스닥은 기술주들의 차익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그리고 현재까지는 6월물이 어쨌든 기관들이 콜옵션 위주의 상승 베팅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살려내고자 하는 의지 이걸 청산을 다 할 때까지는 상승이 유리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런 식으로 최대한 방어를 해주려고 하는 돈들도 많다라는 거. 그러나 지금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상승했던 모든 그 베팅 금액들이 누가 먼저 청산을 하느냐 싸움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돌아서면 이제 물밀듯이 매물이 많이 나올 수도 있음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과정이고 그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말아 올리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다 말아 올렸네 이제부터 상승이야 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다가오는 FOMC 일정도 있고 하니까요. 자, 일단 PC는 예상치 부합하면서 반등하면서 시작했죠. 금요일에 이제 4월 PC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 컨센에 부합했습니다. 헤드라인 연간 2.7 나왔고요. 그다음에 월간으로는 0.3, 0.3. 다 근원도 2.8, 2.8, 0.2, 0.2 다 제대로 그냥 부합하면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큰 우려 없이 그냥 자 무난히 상승 반등하면서 시작했는데 이제 델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이제 델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고 실적은 괜찮게 나왔는데 이제 가이던스에 대한 부정적인 코멘트에 의해서 이제 급락 출발을 했죠. 그래서 기술주들이 장중에 투심이 약해져서 장 초반에 투심이 약해져서 나스닥이 1.7%까지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대리 이제 17.87 하락하는 모습으로 끝나고 그렇지만 이제 나스닥은 아직 6월 만기물에 상방 배팅 효과에 저가 매수세 유입이 되면서 1.7% 하락했던 부분을 전부 다 말아 올리면서 되돌리면서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이제 우리 야간 선물도 영향을 받아서 최저 357까지 찍고 나서 358.75로 반등 마감을 했는데 이제 이후에 나스닥이 급등했는데 그 모습은 이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4시에 새벽 4시에 야간 선물이 끝났기 때문에 그 뒤에 주로 나스닥이 반등했던 모습은 반영하지 못했어요. 아마 추정하기로는 이제 MSCI 한국 ETF가 시간에 급등한 모습과 이제 맞춰 보면은 거의 뭐 강보합 수준으로 올라왔던 것 같아요. 360.1이었잖아요. 종가가. 360.05였죠. 360포인트 뭐 전후가 되지 않을까. 마감 시점 그거보다 좀 위에서 끝났을 가능성. 만약에 1시간을 더 했다면 한 360에서 361 사이 정도까지는 회복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시초에 대한 생각 또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겠고요. 뭐 그때 나스닥이 급락이 없으면 아침에 출발할 때 급락 출발하지 않으면 뭐 비스무리하게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5월 31일에 국내 증시 시작하면서 체크 포인트 뭐가 있었죠? 이렇게 국채 금리가 하락했고 야선이 강세였습니다. 그러니까 5월 30일 그 미국장이었죠. 미국장 효과로. 윈도우 드레싱 효과 여부가 있나 봤는데 거의 장중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PC 발표는 이제 예상치 부합했고 MSCI 지수 재조정이 리밸런싱이 있는 날이었고요. 그다음 삼성전자의 74,000원 사수 여부가 중요했는데 결국에는 종가상 실패했습니다. 73,500원으로 끝났죠. 자, 그리고 이날 충분히 갭 상승 출발해가지고 양봉으로 장 초반에 좋았습니다. 그쵸?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의 분위기는 좋았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도 아주 괜찮았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괜찮았어요. 외국인들 수급 보시면 종가상으로도 5,800억 선물 매수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외국인 수급만 이 숫자만 놓고 매매를 하시는 경우에는 금요일에 롱 포지션, 콜옵션이나 선물 매수 포지션에 집착하다가 손실을 보게 되기 쉬운 날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어쨌든 간에 장중에 7천억까지 넘나들면서 선물 매수를 해줬으니까 외국인들 선물 매수 보고 안심하면서 상승 베팅을 했을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죠. 물론 상승 베팅에서 먹을 수 없는 구간이 없었던 건 아니죠.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없었던 건 아니죠. 자, 보시면 여기 요 반등, 아침에 여기 요 급반등, 그 다음에 여기 반등 하이 상승 쪽으로도 흐름이 일어나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락에 베팅한 게 유리했죠. 반등 시 하락 베팅하는 게 저항을 보고 하락 베팅한 게 유리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제가 파생반에서 이상하게 제가 원래는 5천억 장전에 장중에 장 초반에 한 4, 5천억 정도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가 한쪽으로 이루어지면 그날은 그 방향이 힘을 쓸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금요일에는 그 말씀을 안 드렸어요. 5천억이 장중에 장 초반에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하방 힘이 조금 더 신경이 쓰이는데, 그리고 특히나 오후장 들어서 하락에 주의해야 된다. 오후장 들어서 이제 PC 경계감이 확산될 가능성에 하락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금요일에 이제 파생반 분들은 이런 수급적인 혼동에 당하지 않고 하락 쪽으로 수익을 내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리고요. 일단 외국인이 오전에 선물을 5천억 이상 매수하고 있음에도 시장을 강세로 보지 않은 이유가 어떤 걸까 한번 간단히 생각해 볼게요. 이제 파생반 코멘트와 관점 전략으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중 라이브 방송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외국인 환매수와 신규 매도 조합이 나타났고요. 장 초반에 외국인 당일 실현 손실이 추정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환매수를 하는데 실현 손실이 됩니다. 환매수가 이제 청산하는 거잖아요. 청산을 하고 있음에도 실현 손실, 청산 매수를 하고 있는데 실현 손실이 찍혔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매도를 매수로 가는데 매도가 더 아래에 있었다라는 거죠. 매도가 더 아래에서 이루어진 거를 위에서 매수 처리를 하니까 손실 처리가 나겠죠. 즉 어제 전일에 상대적으로 밑에서 매도한 물량을 청산합니다. 그럼 뭐예요? 외국인들은
보다 낮은 구간에서 손실을 줄이고자 하는데 노력을 하겠죠. 저 위에서 매도를 잡은 것을 밑에서 매수 익절하면서 청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거는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끌어당기면서 매수하면 됩니다. 공격적으로 매수해도 됩니다. 어차피 이익금이 줄어드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익을 남기는 상황 속에서는 적극적으로 해도 됩니다. 손실을 보는 상태에서는 최대한 공격적으로 하지 않죠. 최대한 낮은 구간에서 환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또 공격적으로 환매수를 밑에서 하려면 쇼커버링이 돼야 돼요. 그래서 특정 저항점을 돌파해야만 그런 힘이 나타납니다. 즉 뭐 갭을 돌파한다든가 아니면 주요 저항대를 돌파한다든가 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밑에서 매도 포지션이 위로 좀 쏘면서 환매수가 될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전일 고점을 넘어가지도 제대로 넘기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눌러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환매수를. 자, 그럼 환매수가 살짝 줄어들 때마다 신규 매도의 힘이 세지겠죠. 미결 늘어나면서 신규 매도 힘이 세지겠죠. 그런 상황을 포착했죠. 잠깐 줄어들 때마다 봉이 급하게 반응하는 것은 매도 쪽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어제는 위클리 옵션 만기 때문에 어제 과했던 선물 매도 물량을 일부 오늘 환매수 처리, 손실 처리를 하는 거로 보여졌고요. 금요일에 신규 매도 포지션을 확대했다. 상대적으로 환매수가 힘이 약한 것, 손실 처리 중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착했습니다. 단순히 여기에 나타나는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숫자도 보지만 이 숫자 안에 어떻게 나눠져 있을지 추정해 보는 거.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몰라요. 정답을 누가 알아요? 이 숫자를 보고 이거를 쪼개서 살펴보면서 이게 어떤 상황이구나 라고 추정해서 내가 그걸로 수익을 낼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풀어가는 방식이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이 5,800억 단순히 그냥 매수세가 강하다라고만 볼 수 없겠는데를 그 느낌을 파악해서 매매에 적용하면 되는 거죠. 외국인들이 현물을 좀 많이 팔았던 것도 비차익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런 것들도 영향이 좀 있습니다. 이거 좀 신경 쓰이는 거예요. 프로그램 비차익이 지금 1조 원이 넘게 나왔잖아요. 이것도 지금 누적으로 쌓이고 있는 건데 기존에 매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 매수를 급하게 프로그램도 줄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보면서 그날 판단을 했고요. 위에서 이제 매도한 것을 밑에서 익절하는 환매수보다 아래에서 매도한 것을 위에서 손절하는 환매수가 보다 적극성이 약하다라는 건 방금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날은 금요일은 선물 매수 쪽으로는 숫자 대비 힘이 약하고 매도가 나올 때마다 분봉이 밀리는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저항시 반등할 때 숏 포지션을 보는 게 또 유리하다라는 관점으로 풀어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또 오후장에는 또 하락으로 흔들릴 것에 주의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걸 주의했던 분들은 제가 파생반에 말씀드렸던 저항 구간 때 숏을 잡아서 수익이 나기 상대적으로 쉬웠던 날이에요. 그냥 5천억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오늘의 힘의 세기가 어느 쪽에 맞춰져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그리고 중간에 어떤 거 환율 변동이 컸죠. 환율 변동에 따라서 대응을 하셨으면 비교적 쉬운 날이 됐던 것 같습니다. 금요일은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하면서 장중 상승세가 나왔죠. 1380원 돌파까지 나오면서 이것도 시장 상승에 부담을 느끼고 하락 쪽으로 전개가 되는 그런 이유이기도 했죠. 장 초반에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실제로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외국인들은 분명히 선물을 사고 있는데 현물을 판다고 해서 크게 떨어질까 싶었던 날에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환경에서도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만 이 내용들을 보고 제가 전략을 제시해드린 걸 활용해서 매매를 하셨으면 상대적으로 쉬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쪼개서 생각해보자. 숫자만 보지 말고 그 숫자가 가진 의미와 상황을 잘 한번 추정해보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지 생각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좀 일찍 요거를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파생반분들 결과가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또 눈에 띄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이렇게 끝에 왼쪽 보시면 월간 결산 올려주셨습니다. 월간 결산입니다 하고 올려주셨는데 월간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1600만원 수익 나셨네요. 전일에 150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100만원 정도 추가하셨네요.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고생하셨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월 초에 좀 실수하셨다는데 다 복구하셨다고 1700만원으로 5월 30일에 마무리하면서 올려주셨습니다. 모두 너무 축하드리고요. 다행이네요. 잘 마지막까지 따라와 주셔서 잘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5,500만 원 올려주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코멘트를 보면은 일단 전략을 잘 따라주시고, 그다음 지지 저항 라인 잘 보시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아봤더니 이렇게 1,600만 원, 1,700만 원, 5,500만 원, 40만 원, 150만 원, 180만 원, 180만 원이 아니 180만 원, 870만 원, 51만원, 27만원 이렇게 21만원 이렇게 수익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저 또한 6월달에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 나스닥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야간 선물도 빠졌던 것, 이제 그거를 월요일에는 이제 회복하면서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요. MSCI 한국 ETF 지수가 막판에 시간에 이렇게 끌어올려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 아마 이거 이제 환산해 보면은 거의 금요일 종가 부근이나 종가보다 약간 위에서 이제 끝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주말 사이에 나오는 일들과 합쳐지고 그 다음에 우리장 시작하기 전의 내용과 접목해가지고 시가가 결정되겠지만 어쨌든 야간 선물보다는 위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죠. MSCI 한국 ETF 시간에 급등했다라는 소식 그렇게 큰 거래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 그러나 우리 시장 그러면 반등 출발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반등 출발까지 아닐 수도 있고 그냥 보합 정도 출발해서 한 요 정도 그냥 비슷하게 출발해가지고 옵션 프리를 다 깎는 상태로 출발해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상승으로 봐야 되나? 아니요.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는 외국인의 선물 스위칭까지 동반 되면서 이제 급락 후 물갈이가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물갈이가 돼서 반등하는 형태가 아니라면 먼저 반등한다면 한계가 있다라는 거. 1차적으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한 피보나치 50% 자리가 여기에요. 요 자리부터 해결을 해야 될 거고요. 이거를 넘어간 다음에는 여기서 생긴 갭 5월 29일과 5월 30일 사이에 생긴 갭은 중요한 갭입니다. 이게 급진 갭으로 나타났던 거기 때문에 이 갭을 커버를 해야 돼요. 이거 갭 커버하면서 여기서 올라오는 빗값까지 넘어서야 비로소 이제 조금 하락이 멈추고 단기 하락이 멈추고 다시 또 진행이 상승으로 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지. 그 전까지는 이 머리에 이고 있는 이 4월과 5월 달에 쌓였던 정말 큰 거래 매물대 여기 지금 안에 음영 보이시죠? 여기 굉장히 많이 거래됐던 요 지점을 통과하지 못하고 또 막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여기에 대한 매물을 강조드렸잖아요. 이거 넘기 어렵다. 이거 넘으려면 갭으로 굉장히 크게 넘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실패했으니까 밀리는 모습이 더 자연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 다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적용하셨으리라 믿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하방 압력에 주의를 해야 되고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6월달에 처한 상황들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미국 증시도 금요일에는 이만을 말아 올렸지만 그거 말아 올리고 밑골이 다시 또 채워지면서 하락하면은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그다음에 6월 달에는 중요 일정 FOMC도 있고 우리 내마녀의 날도 있잖아요. 내마녀의 날에 개인들이 어쨌든 풋옵션 매도 물량이 많기 때문에 하락 쪽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걸 잡아먹으려고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조금 줄어들긴 했어도 그걸 잡아먹으려고 외국인들과 금융투자가 힘을 쓸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6월 달은 좀 부담스러운 형태이기도 합니다. 자, 월요일 시장 변동 요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시장 변동 요인 위클리 옵션 월요일 만기일이죠. 그래서 월요일 만기 포지션 금요일 종료 시까지는 외국인이 콜옵션 우위 상방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개인들은 양매수 양방 배팅 어느 쪽으로든 많이 가자 하고 있고 금융투자는 양매도 보합 박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이 1380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 환율 변동 생각해야겠죠. 제가 여기 상승하다가 쐐기 형태 나오고 돌파하면 안착하면은 요거 가다가 쐐기 조정 나오고 여기 안착하고 요날부터 이쪽 윗방향으로 가면 시장의 부담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는 시장의 플러스 요인 그대로 급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더 가는 방향이 더 합리적이긴 해요. 기술적으로 환율은 개입에 따라서
당국의 개입에 따라서 눌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더 상승하는 쪽이 유력합니다. 그래서 이거 더 상승하면 사실 1390, 1400도 위협하게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월봉으로 다진 걸 봤을 때는 1400원대 중반 넘어서는 형태까지도 진행될 수 있는 우려가 생길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환율 변동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S&P에서 프랑스에 대해서 신용 등급 강등을 했습니다. 주말에 소식이 전해졌죠. 11년 만에 강등. 요것도 신경이 좀 쓰이네요. 유럽 재정 위기 가능성이 오랜만에 또 부각될 가능성 또 있습니다. S&P는 프랑스의 재정 적자가 2027년에도 GDP의 3%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프랑스를 강등했다. 지난해에도 프랑스의 재정 적자는 GDP의 5.5%로 종전 예측치보다 훨씬 높았다고 S&P는 설명했다. 아울러 프랑스의 일반 정부 부채 역시 이전 전망과 달리 지난해 GDP의 109%에서 2027년에는 112%로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프랑스의 국가 신용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주 크게 심각하진 않지만 이게 이제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신경이 좀 쓰이는 대목이고요. 그다음에 5월 차이신 제조업 PMI 중국이죠. 중국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되는 거 월요일에 있습니다. 이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스라엘 3단계 새 휴전협정 제안 소식이 있었죠. 요거는 시장이 긍정적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주들도 움직일 수 있겠죠. 뭐 도화 엔지니어링이라든가 뭐 하여튼 관련 건설과 전장 복구 쪽 관련된 종목들 요런 쪽에서 좀 최근에 좀 거래가 슬슬 오랜만에 붙기도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쪽에 시선이 좀 쏠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6월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주 시장 변동 요인입니다. 첫 번째 한국 6월 5일 우리나라 1분기 GDP 확정치 발표 있고요. 그 다음에 6월 7일 금요일에 미국 고용보고서 공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 WWDC가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열리고요. 관련주들 움직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요하죠. 6월 11일에서 10일 FOMC입니다. 이제 끝나고 바로 이제 6월 13일이 목요일로서 우리는 6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6월 내마녀의 날이기 때문에 FOMC가 너무나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날 변동성이 가장 폭발할 수 있는 하루가 될 것 같고요. 그 전에도 먼저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이미 거의 없어진 상태고 이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와 점도표 공개에 따른 시장 변동성 강화 가능성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제 상방 베팅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에 주의해야 되고요. 이 다음 주가 미국도 내마녀의 날이 따라오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G7 정상회의 있습니다.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이탈리아에서 열리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환율 상승, 높아진 신용 잔고 등도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자, 신용 잔고는 현재 이렇게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는 시점에도 신용 잔고는 대형주 중심으로 늘었다라는 거. 요게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더 빠질 땐 다시 꺾이면서 매물을 부르는 형태가 될 수 있음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네, 어쨌든 뭐 여기까지 마치고요. 가장 지저분했던 5월 변동성 장세에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6월에도 정혜원 및 구독자분들 모두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파생반분들 그다음에 주식반분들 수익을 위해서 분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구독자 단톡방 안 들어오신 신규 구독자분 계시면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신청하셔서 입장하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